자, 중요한 게 분명히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금리 인하가 갑자기 막 1% 포인트 막 떨어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올 때는 또 저희가 전망했던 방향과 반대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돈이 되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아니 매주 못 보셔도 한꺼번에 보셔도 돼요. 한꺼번에 보셔도 돼요. 네. 몰아서. 아, 그렇죠. 몰아서.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되는지 방법도 잘 모르겠고 또 이게 괜히 부동산을 뭐 투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괜히 뭐 나쁜 거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참 어려운 섹터인 것 같아요, 부동산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동산을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래서 약간 더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제대로 알면 그런 오해가 안 생길 텐데. 다 어느 정도 한 잔씩 해. 네. 어디 가면. 한 잔씩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 네.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모르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이게 사실 정보의 범람이 되다 보니 참 아쉬운 게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근데 선별이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걸 보고선 부동산 어디가 좋대. 이렇게 들어가면 된대. 뭐 갭 투자는 어떻게 하면 된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네. 제가 볼 때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지.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공부 많이 하면 주식해서 돈 벌고 부동산에서 돈 벌지?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부동산 한 잔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순의 복덕방. 그렇지. 그 복덕방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그 복덕방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게 전 국민 모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내 집에 사는 비율이 너무 낮아요. 서울만 43.5%만이 자기 집에 거주해. 절반 이상은 내 집이 아니군요. 내 집도 아니고 집을 갖고 있어도 거주하지 않아. 투자로 갖고 있어. 이해하셨죠? 네네네. 이런 나라가 흔치 않아요. 개인들이 투자로 집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그럼 벌어지냐면 쉽게 말해서 가격의 변동성이 큰 거예요. 네네네. 투자화가 너무 돼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부동산에 제가 투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아. 그치. 투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비중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막 가격이 변동. 내 집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쉽게 팔았다가. 네. 그럽니까? 오래 살잖아요. 우리에서 그렇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한 집에 사는 연도가 전국 평균으로 6년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근데 미국은 13년에서 14년 산다고. 네, 근데 네. 우리는 바로 살고 팔았다가 또 옮기고 네. 아니면 투자로 또 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 전제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충격적인 건데. 다주택자 보유 아파트 증감 현황. 네. 순 증가를 하다가 그렇죠. 2021년 코로나 때 저 6만 6천 호가 줄어든 거예요? 네. 자, 근데 2021년도 무슨 해예요? 코로나. 집값이 높을 때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근데 저 집을 누가 샀어요? 무주택자가 샀다고. 그렇군요. 그래서 제 가슴이 아파요. 근데 또 언제 집을 사요? 2022년 떨어졌을 때. 야,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떨어졌을 때 무주택자가 사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자. 투자자들이 저렇게 너무 많이 사면 변동성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투자는 중요하고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무주택자가 손해를 보는 시장 혹은 투자가 너무 과열된 시장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특히 부동산에. 왜냐하면 거주하는 그렇죠. 장소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10년 만에 오는 거라고. 쉽게 안 와. 그러면 이제 10년 만에 왔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집값이 어쨌거나 떨어진다는 거는 공급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인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맞아요. 입장에서 본다면은. 근데 이런 현상은 어쨌거나 10년 만에 오긴 했지만은 꾸준히 반복된다라고는 봐야 될까요? 주기성이 좀 있나요? 쉽게 말해서. 전 주기성을 믿진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주기설, 뭐 5년 주기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있죠. 네. 부동산 검색하다 보면은 꼭 나와서 야 지금이 한 5년 됐으니까 이제 오를 거야 이렇게 그렇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그건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다. 그렇지. 원인과 결과가 지금 바뀌어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10년이 돼서 빠진 게 아니고 그냥 우연의 일치인 거야. 그래프 그려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되잖아. 10년 만에 한번 빠져 이러면. 사실 그런 어떤 주기설이 좀 워딩을 하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포하기 좋잖아요. 그렇지. 근데 사실 그게 원인과 결과 순서가 정확하게 담겨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건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지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과관계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해야 돼요. 이거 중요하다. 그거를-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간관계는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특히 투자 시장을 분석할 때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값이 코로나 때 올랐다고 그런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코로나가 집값을 올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는 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한다. 뭐냐면 코로나 때 금리가 떨어져서 집값이 올랐대요. 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금리가 인하되니까 네. 수요가 많아져서 집값이 오른 거예요. 아, 이게 원인이었다고. 수요가 증가한 거. 그렇지. 수요가 근데 증가한 예를 거지. 들어서 막 경제가 막 폭망해. 그래서 막 가게도 힘들고 그래서 금리를 내렸어. 네. 금리를 내려도 수요가 안 증가하면 집값이 올라요? 안 오르죠. 그 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 오를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 떨어질 거고 떨어지고. 이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의 핵심은 뭐냐면 정확히 원인은 정해져 있어요. 네. 뭐냐면 수요와 아까 말씀하신 거 공급이라고.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네, 그렇죠? 네. 집값이 왜 올라? 수요가 많아져서. 그렇죠. 다른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 없죠.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찾아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음. 이제 우리가 시장을 지금 현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네. 현황을 지금 수요는 그럼 어떤 상황이지? 그렇죠.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네. 그게 왜냐하면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그래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라는 거는 어떤 지수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이 지수를 많이 안 쓰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이건 쉽게 말해서 설명드리면 서울에 사시는 음. 중간 소득의 가구가 네. 대출을 받아서 소득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아파트가 몇 채인지. 그렇죠. 공급은 정해져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가정했을 때. 그래서 2012년 보면 이게 100채 중에서 30채가 넘었다고요. 네, 네. 그만큼 사실은 뭐랄까 살 수 있는 집이 많았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3.0인데요. 세 채로 줄었어요. 100채 중에 3채밖에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오. 지금 중간 소득에. 왜요? 왜? 정신 계속 질문할 거기 때문에 대출이 안 돼서 그런가요? 정신 계속 차리고 가시네요. 이거 잠깐 3.0에 몰입하는 순간 왜요 들어? 왜요? 왜 계속 왜 질문해요? 저는 질문을 계속 네. 많이 해요. 근데 왜 줄었을까? 긴장해야지. 그러게 왜 줄었을까?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많이 오르는. 집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중간 소득에 계신 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군요. 이게 우리가 자산 시장을 판단할 때 특히 부동산에서 이게 중요해요. 네. 잘 들어보셔야 돼요. 강남에 살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그래서 뭐라고 문제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강남 집값이 빠져? 다 강남 살고 싶은데 그렇지. 이런 얘기 굉장히 쉽게 하죠. 맞아요. 그러면 네.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어떤 면일까? 사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시장을 결정하는 수요는 사고 싶은 수요가 아니고요. 살 수 있는 수요예요. 와, 그러네. 특히 부동산은 아니 주식은 이게 안 통해. 왜냐하면 주식은 다 살 수 있거든. 한 주는 그죠? 그렇지. 그래서 주식 시장은 유동성이 큰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철저하게 수요를 구분해야 돼요. 즉 살 수 있는 수요와 사고 싶은 수요를. 사고 싶은 수요에 이 눈속임에 속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 살 수 있는 수요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경제학적으로는 유효 수요라고 하는데 유효 수요. 이 수요가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비슷하게 람보르기니 회장이 어느 날 회의를 하는데 이래요. 자기가 저기 전 세계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 보니까 다 우리 차 사고 싶어 하더라. 맞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공급 많이 해. 많이 늘려. 이게 공장 맞는 더 세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안 되죠. 살 수가 없잖아. 살 수 없지. 안타깝지만. 그럼 막 아벤타도로 막 이런 거 막 어떻게 사?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라고요. 자산 시장을 전망하거나 판단할 때 우리가 수요를 예측할 때는 네. 유효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를 얘기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유효 수요가 엄청나게 줄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일종의 압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망할 때 중요한 건 네. 유효 수요가 줄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가격이 오릅니까? 갑자기 소득이 엄청 증가하거나 네. 이러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그래프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하반기에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집값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지금 모멘텀이 약하군요. 오히려 전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빠질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지금 그런 기대감으로 조금씩 샀거든. 네네네. 근데 막상 그게 나오면 이제는 사람들이 아유 뭐 별거 없네 이러면서 오히려 네. 팔 수도 있죠. 어쨌든 집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그렇지. 매물의 양의 공급이라고. 네. 근데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최근에 이 공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고 싶어 한다고요.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만 명밖에 안 된다면 네. 지금 8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어요. 그 집값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이 조금 가능한 거죠. 수요는 줄었고 그리고 이제 공급이 증가하니까 그럼 집값이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오를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이제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네. 제가 전문가로서 이런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죠? 그렇지.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미래를 예측할 때 저는요 나침판처럼 미래를 예측해요. 자산 시장을. 나침판이 자기 의지가 있어요? 없죠. 없지. 그냥 북쪽으로 계속 따라서 움직인다. 그렇죠. 전 제 의지가 없어요.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걸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지. 전 제 생각이 없다고. 그렇죠. 생각 되게 많아 보이시는데요? 아니야. 생각이 없어. 그래요? 저거 딱 저런 지표 숫자만 보고 그래. 수요 줄고 공급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집값 여러분. 집값 몰라요? 아까 광결이 눈빛이 되게 생각이 진해 보였는데 생각이 확실해 보이셨는데. 아니 그런데 사실은 요 지점도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집값이 이게 떨어져 있는데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잖아요. 이거는 결국 지금 제가 해석하기에는 금리를 못 버티고 파는 물량들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집을 사고 싶어도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네. 보는 게 중요해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고 왜 팔까? 왜 팔까? 그래서 저 파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공통점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장기 보유자. 장기 보유자.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고령 세대들. 내 매물이 증가해요. 60세 이상.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네. 손절은 없어. 손절은 손절은 손해 보고 절대 팔지 않아. 그렇지. 손해 규모가 사실 부동산은 뭐 몇 억씩 나오니까. 그래서 가격이 빠지면 끝까지 버티다가 못 버틸 때 경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슬프지 마. 슬프지 마. 그래서 네. 조금 내가 가격에 대비해서 상가격에 대비해서 조금 빠진다고 해서 팔지 않는다고요. 네. 파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번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돈을 벌었다는 거구나. 최근에 매도 물량 중에 10년 이상 보유한 분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네, 10년 이상 집을 보유하겠다는 건 뭐예요? 아파트 가격이 2배 올랐다는 거야. 그렇지. 돈을 10년 벌었기 전까지도. 때문에 실현하고 싶은 거야. 어쨌거나 벌기는 벌었구나. 이게 못 버티다 파는 게 아니고 네. 벌었다는 거군요. 근데 이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네. 뭐냐면 가격에 좀 더 유연해. 아. 내가 5천만 원만 깎아줘도 손해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 그렇죠. 근데 10억을 벌었어. 네. 그런데 시장에 막 집 보는 사람도 없어. 어. 근데 내가 좀 빨리 팔고 싶어. 그러면은 한 1억 깎아줄 수 있다고. 낮춰서 팔 수 있다고. 네네네. 유연하죠. 네. 미래 가격이 더 중요한 거지.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에이 그래 나 4억 낮춰서 판다. 그래. 에이, 팔고 나도 뭐 그리고 나이도 그래 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배당주 사야겠다. 이해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게 시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예요. 오래 들고 있고 고령 세대가 매물이 증가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공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갑자기 손해 보고 빚에 쪼들려는 사람들이 나와서 파는 거는요 일시적이라고. 돈을 벌려면 다른 생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남들하고 다른 생각. 그래서 부자가 많지 않은 이유예요. 그렇군요.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생각하면 네. 아까처럼 그래서 가격이 빠질 때 부자들은 집을 사잖아요. 네.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팔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게 사실은 자산 시장을 보는 또 중요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돈이 되는가 첫 번째 시간을 저희가 좀 같이 해봤는데요. 마지막 질문 그냥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언제 사는 게 좋습니까? 언제 사야 돼요? 저희 지금 다 통장하고 도장 다 들고 왔어 지금. 그건 다음 시간에.
그래서 궁금한 게 내 집 마련은 언제 해야 되냐고요. 아니 지난주에 제가 질문했는데 갑자기 다음 시간에 보자고 일주일을 기다려 왔습니다. 내 집 마련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일지 저희가 일단 이거를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부동산에 관한 무궁무진한 이야기들 이어가 보시죠. 자산 시장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그렇죠. 부동산과 주식은 유사한 일이 반복돼요. 그러면 집을 언제 사느냐고 물어봤으니까 네. 그럼 과거에도 집 사기 좋았던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로 가보자고요. 아 그때가 언제였냐면 정확하게 2012년과 13년입니다. 오 10년 전 정확히. 네. 10년 전에 집 사기가 제일 좋았어요. 여기서 뭐가 성립돼야 되냐면 내가 샀는데 그 뒤부터 가격이 올랐어야 돼요. 그렇죠. 가치가 상승을 했어야죠. 그렇죠. 꾸준하게. 그래야 이제는 예를 들어서 적절한 시점에 산 거죠. 그렇죠. 그게 정확히 2012년 13년이에요. 이게 2012년 13년도가 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요 기간이 어땠습니까? 일단 가격만 보면 아 떨어졌죠. 가격이 어떻게 떨어져 있었네요. 떨어졌죠. 네. 가격이 그때 많이 빠졌다고. 네. 평균이 이렇게 빠졌으니까. 근데 이거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추세적으로 증가해요. 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때예요. 안 어려워요. 자, 아.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 아하. 자, 근데 요 기간을 같이 보자고요. 네네네. 같이 똑같이 요 기간은 가격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2011년도는 가격이 빠지는데 그 이후로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는 집 사기 좋은 시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더 빠졌으니까. 더 빠지니까. 왜 더 빠지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줄어드니까. 거. 자, 우리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값이 떨어질 때 내 집 마련한다. 네. 얼마가 빠졌을 때예요? 그렇죠. 몰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거래량을 얘기하면 돼요. 빠졌는데 거래량이 증가. 늘어. 그렇지. 아 이게 크로스가 되는 딱 그때가 근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아. 그때는 아니고. 아니고 네. 가격이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개별 아파트도 똑같아요. 네. 개별 아파트도 저희가 조회해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가격이 빠졌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반드시 나와요. 네. 그 구간이 앞으로 올 거고 그때가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근데 연도별로 보셨으니까 좀 더 그러니까 혼동되시는데 월별로 한번 볼게요. 네. 이거 월별로 볼게요. 2013년도 월입니다. 네. 정확히 2013년대 우리나라 집값이 바닥이었거든요. 어. 자, 거래량이 어때요? 추세적으로 늘고 있어요. 4, 5개월째 계속 증가하죠. 네.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네. 떨어지죠. 근데 어떻습니까? 저점이요. 아무리 줄어도 1월보다는 저점이 올라가 있군요. 그렇죠. 흥미롭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 없이 숫자를 보면 이런 방향성이 보인다고요. 음. 여기서 자꾸 생각을 넣으니까 잘못 해석해. 이게 생각이 없어야 되는구나. 그 약간 그래프를 볼 때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흐릿하게 봐야 되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어. 뭐지? 뭐야? 이렇게. 그렇지. 이걸 보고 이게 뭐지? 생각을 넣으면 몇 안 돼. 건이 는 거지? 이거 딱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저 이렇게 보거든. 그래? 딱 특이하잖아. 저점이 계속 올라가. 반대로 집값이 계속 빠질 때는 어때요? 거래량이 저점이 떨어지잖아. 저점이 그러니까 2013년 1월 전에를 보면은 저점이 계속해서 지금 우하향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때는 집값이 더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을 넣고 어떤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저런 현상들을 좀 왜곡을 하고 저런 걸 발견을 못할 가능성이 높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감정을 넣지 않고 숫자나 그리고 네. 그래프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자산 시장의 변화가 느껴져. 네. 과거에 2013년 사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뭘 말씀드리냐면 저런 시장은 그럼 왜 올까? 왜 올까? 왜 저런 시장이 왜 와? 그렇지. 만약에 그때 그 왜 올까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면은 비슷한 현상이 나오겠죠. 그렇죠. 한 일주 만에 엄청나게 발전됐는데. 생각이 없어요, 저는. 맞아요. 네, 그래서 현상을 이제 파악했으니까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봐야지. 네. 저런 시장이 왜 올까? 그렇죠. 그거는 다시 돌아가면 이제 인과관계를 찾는 건데 결국엔 가격이 저렇게 거래량과 가격이 저렇게 움직이는 건 결국은 수요와 공급 논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격은 빠지는데 네.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수요와 공급이 어땠을 때 그런 현상이 올까요? 오히려 수요 공급이 어땠을 때가 원인이 되는군요. 저는 지금 그게 결과였나 아니지, 싶었는데 아니지. 그렇군요. 그 수요 공급이 만나서 저런 걸 만들어냈잖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걸 네. 저희가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네. 쉽게 말해서 이런 제품이 음.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가격이 빠져. 어. 그때는
수요는 증가하는데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도 증가할 때요. 공급도 증가할 때 오히려 그렇게 되는군요. 파는 사람도 많고 어. 사는 사람도 조금씩 증가할 때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오히려 파는 사람이 늘면은 그렇지 가격은 떨어질 텐데 근데 공급은 느니까 수요가 느니까 거래는 잘 돼요. 거래는 잘 되고. 근데 지금 정확히 이런 시장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기간이 무한정 오래 가기는 쉽지는 않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가 오늘 시간 여기까지였고요. 아니 박재민의 이거 아니에요? 맞춰야 돼. 다음 문제가 중요해. 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내가 팔려고 많은 물량이 증가했는데 그래도 거래가 되고 거래가 증가해 그러면 이제 파는 걸 줄여. 그렇지. 조금씩. 그렇지. 그런데 수요는 어때요? 수요는 계속 사. 그러면 드디어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오르기 올라가는 시작해요. 거지. 그럼 그때는 늦는 거지. 그렇죠. 아, 그래서 공급이 많고 수요도 조금씩 많아질 때 아, 내 집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정확히 그런 시장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렸죠. 그거 다시 돌려보시면 돼요. 네네.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지금 시장은 수요가 줄어 있다. 네. 그런데 지금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네. 매물이. 근데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지금 약간 유사한 시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물이 더 증가할수록 네. 가격은 빠지겠죠. 빠지죠. 그럼 수요가 드디어 치고 올라오는 순간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가 예측하는 시장의 네. 변화입니다. 지금은 일단 공급만 증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거나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형상이 지금 보이기는 한다. 근데 그 지점이 되게 흥미로운 건데 네. 뭐냐면 지금 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하진 않고 어. 지수가 반등하고 있어요. 지수가 만등한다. 근데 매물이 많아질 때가 지수가 증가한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요. 네네네. 자, 내가 집을 갖고 있어. 집을 갖고 있는데 집을 중개소에 네. 내다 놔요. 어. 내놓잖아. 네. 매물을 내놔. 내놨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10억에 거래됐어. 네. 그럼 얼마에 내놔요? 저는 뭐 더 조금 더 얹어서 내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호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르는 값이 계속 올라가는군요. 그러면서 마치 그걸로 조사돼서 시장을 판단하니까 시장이 오르는 것처럼 판단돼. 그러니까 이 지수가 주는 잘못된 맞아요. 흥미롭죠. 페이크네. 그렇죠. 근데 내놨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제 들러요. 중개사 하면서 그래서 사장님 왜 이렇게 안 보러 왜 이렇게 와? 안 팔려요? 사장님 그 가격엔 지금 안 사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지. 그럼 값을 5천만 원, 내려야죠. 5천만 원 그렇죠. 내릴까요? 근데 첫 번째는 매물이 증가. 매물의 증가되면서 이상한 현상은 호가가 오른다. 근데 이것도 어쨌거나 일시적인 그렇지. 착시 현상이군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호가를 내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조금 더 먼저 팔고 싶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딱 이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변곡점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치 굉장히 변동이 있는. 그래서 제가 막 집값 떨어진다면 또 막 댓글 달려요. 야, 너 지금 뭐 지수 이만큼 올랐고 이미 서울은 마이너스에서 반등되고 있다. 근데 이 원인을 아셔야지. 원인을 알아야지. 예. 이 지금 그래야 우리가 전망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점을 꼭 아셔야 돼요. 부산에 계신 분이 서울에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지역별로도 변동 수치가 좀 큰가요? 다르죠.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 그래프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지역별로 자가 점유율 현황이에요. 네.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 어디가 가장 낮습니까? 지금 서울이 가장 낮네. 왜요? 자기 집이 아닌 거구나.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구나. 투자하기 좋으니까. 아. 이해하셨어요? 네. 어디가 가장 이런 얘기 들으면 화나시겠지만 어디가 투자하기 가장 안 좋습니까? 울산, 지금 울산이요. 광주, 울산. 인천 이런데 어. 울산은 투자하기가 왜 안 좋을까요? 일단 안 좋다는 것보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떠나서 울산 비율이 높다면은 투자하기가 좋지 않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긴 하네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아세요? 울산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 집값 다 오른 고점입니다. 거구나. 다 오른 거구나. 고점이에요. 2021년도에 울산의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 야, 그랬구나. 그래서 2021년에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거구나. 하나의 지표네요. 울산 그렇죠. 부동산 지수가. 거기까지 가서도 사니까. 그 말이 맞네. 거기까지 가서도 사니까. 서울에서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노원구요. 그래요. 노원구가 집값이 오르면 네.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집값이. 얘기하면
노원은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다. 그렇죠. 투자자들이.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가서 투자자들이 했으니까 네. 이제는 거의 쉽게 말해서 끝까지 간 거지. 그렇군요. 2021년도에 정확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네. 노원구가 가장 많이 오르고 울산이 울산. 오릅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현대랑 관련된 소득이 높고 소득도 높고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일터가 울산에 다 있는. 그렇죠. 울산에 계신 분들은 사실 저도 울산 친구나 지인분들이 꽤 많은데 울산 밖으로 잘 안 나가세요. 울산 다 있거든. 맞아요. 네. 그래서 자가 점유율이 높고 쉽게 말해서 내 집에 사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변동성도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하기 안 좋은 거예요. 아. 많이 빠지지도 않고 많이 오르지도 않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안정되고 좋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감정 없이 읽으면 저희가 시장 전망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여기서 감정을 넣으니까 이런 것들이 안 보여. 안 보이는구나.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다주택자와 그리고 자가점유율이라는 개념 속에서 한국의 주택 시장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매도 물량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물이 많아졌다, 뭐 부동산 침체다, 지금 변곡점이다, 뭐 저점이다, 아니다, 반등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집값 자체만 보면은 저처럼 부활못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얼마나 변해야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혹시나 그 대충의 마지노선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네. 그 점이에요. 뭐냐면 저희가 시장을 판단할 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저량으로 판단하거나 그리고 유량으로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저량, 유량. 영어로 하면 저량은 스톡이고 아, 유량은 플로우예요.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저장할 때 그 그러니까 얼마나 스톡되어 있느냐. 네. 그러니까 유량은 지금 시점에서 비교하는 거고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이 시점에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수학 시험을 보고 점수를 들고 왔어요. 점수를 들고 왔어요. 아이한테 야 재민아 그 수학 몇 점 맞았니 오늘? 저 이번에 70점 맞았어요. 일로 와. 일로 와. 지난번에 너 옆에 너 광수는 90점 맞았다는데 70점 맞아? 저 근데 지난번에 10점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이거지. 저량으로 판단하느냐, 변화를 읽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유량이냐 저량이냐. 그렇죠. 그래서 아이 키울 때도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유량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렇지. 옆집에 하고 비교하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옆집에는 광수는 95였다가 90으로 갔는데 나는 10이었다가 70으로 갔단 말이야. 너무 잘했어. 그래. 사과 파티 할까? 사과 비싸서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산 시장도 똑같이 판단하는 네. 거예요. 사람들은 저량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수치를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에 지금 거래량이 2,000건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5,000건, 1만 건 거래됐는데 2,000건 떨어졌다고 해서 엄청 줄었대. 네. 그래서 5,000건까지 안 올라오면 증가하지 않는 거래.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2,000건 떨어졌어도 이게 다음 달에 2,500건, 네. 3,000건, 3,100건 이렇게 증가하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라고요. 지금의 그러면 추세는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죠. 조금 증가했다. 지금은 계속 좀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고 추세적으로 증가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절대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 절대치는 이해하셨죠? 보지 마라. 그렇죠. 변화를 읽어라. 그게 핵심입니다. 네. 유량으로 판단하라. 유량으로. 특히 자산 시장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절대량은 중요하지 않고 제가 볼 때 4, 5개월 이상. 그건 아까도 보였잖아요. 네네. 최소한 4, 5개월에서 5개월 이상 추세적으로 증가해야 된다. 아. 그게 거래량 증가다. 아하. 절대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 네. 100건이 됐는데도 다음 달에 200건. 그리고 300건, 400건이 되면 증가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1000건도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4, 5개월 어떻게 기다려? 그냥 한 달치 보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부동산의 거래가 막 매일같이 수십만 건이 일어나는 그런 활발한 시장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워낙 돈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5개월치 한 150일 정도 쌓여야 그나마 우리가 유의미하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추세와 변화를 읽고 그게 핵심보다 플로우를 읽어라. 최소한 4, 5개월 이상은 찬찬히 좀 지켜보시기를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뭐 바라보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걸 뭐 매주 어떤 지표에 매몰되면
안 된다. 미시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으로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게 일생에서 뭐 3-4번 사면 많이 사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좀 기노업으로 보시고 네. 대신 그 선택이 따라서 편차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음. 두 가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크게 보는 것과 그 세밀하게 보는 게 네. 같이 어우러져 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저희에서도 얘기 드리는 게 그 두 가지가 어우러지는 거죠. 2주에 몇 %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흐름은 어떤 건지. 그래서 오늘은 그 뭐 지수를 대표로 해서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과 좋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자, 지금 이광수 대표님께서 일단 들고 오신 그래프 한 장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지금 전국과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글쎄요, 이건 지금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이 그래프부터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하고 넘어가시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실 때 어떻게 본다? 눈을 크게 뜨고. 생각 없이. 생각 없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 생각. 저는 눈을 크게 뜰 때 생각이 없이 눈을 크게 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생각이 있어. 그래프를 볼 때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주관을 그래프 빼야 볼 때 돼요. 내가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럼 저 그래프가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집을 팔려고 하는 이 시점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집을 갖고 있으면. 집을 갖고 있으면 저게 이게 조금 빠지다가 오르네. 그렇지. 이게 보여요. 최근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오른다는 것만 보이는. 이거 바닥 찍었네. 그렇지. 근데 무주택자분들이나 집이 없으신 분들이 저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죠. 야, 값이 저렇게 됐어. 야, 저게 갑자기 조금 한 거지. 저게 어떻게 오른 거라고 얘기하냐. 그렇죠, 다시 그렇죠. 또 과거처럼 저렇게 엄청 빠질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해석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생각을 빼고 보자는 거예요. 빼고 봐야 돼. 빼고 보면 그냥 흐름을 보는 거예요. 뭐냐면 지난해 초부터 집값 하락폭이 되게 컸는데 네. 하락폭을 계속 줄이다가 그죠? 그 다음에 지난해 한 말부터 정도는 플러스로 전환됐어.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상승폭이 감소하다가 올해 초에는 작년 말부터 또 올해 초에는 하락을 해요. 마이너스로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조금 플러스가 된대. 뭐 이 정도의 해석이에요. 여기에 어떤 뭐 감정이나 이게 들어갈 필요 없이. 네.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라는 네. 거죠. 네. 거기에서 일단 지금의 시장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꾸 기사나 전문가도 얘기하면 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4주째 상승했습니다. 뭐 몇 주째 올랐습니다.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돼서 바닥 찍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 시점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을걸요? 근데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때도 바닥이란 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죠. 바닥이란 말이 사실 굉장히 상대적인 건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 바닥이란 거에 정의 한번 해드렸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바닥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올라야 바닥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에서 바닥이란 용어를 쓰는 건 사실은 너무 나간 거다. 그리고 그렇다면 최근에 이 매매 가격 지수가 왜 올랐는지 그거를 사실은 이게 이제 변동률인데 한번 보세요. 네. 서울이 한 4주째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경기도가 이렇게 조금 올랐고 한 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모든 자산 가격은 계속 빠질 수도 없고 네. 계속 오를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잠깐 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본질은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양이 많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왜 많아질까요? 왜 내가 집 팔려고 할까? 글쎄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것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여러 할 가지 수도 영향으로 있고. 결국엔 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집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뭐 보유세를 올리거나 네. 아무리 이자 많이 내도 집값이 오른다면 1년 만에 있지. 막 1억 오르고 5천만 원 오른다면 제가 집을 왜 팔겠습니까? 안 팔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의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기대감이 집값 떨어지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주니까 매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매물이 처음 증가한 다음에 다음 현상은 뭐냐면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 호가를 내리기 시작하겠지. 아. 그러니까 중개소 사무소 가서 사장님 나 내놨는데 왜 이렇게 집이 안 보러 와? 네.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네. 그러면
사장님 그거 그런 호가에는요 지금 집 못 봐요. 그러면 한 뭐 2천, 3천, 한번 5천, 1억 내려볼까?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리는 것들이 이제 호가가 내려가는 것들이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총선의 영향도 있다는 거죠. 네, 이제 네, 지난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총선 때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망감이 많아지고 네, 네. 그럼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바닥 찍었다, 상승이 될 것 같다,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기엔 그 해석은 조금은 너무 단기적 지표를 통해서 그렇죠. 해석하는 거라고.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그렇죠, 부족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길게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매주 변화를 보고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네.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걸로 의사결정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있잖아요. 개념 정확하게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혼란기예요. 혼란기군요. 예. 아. 그 변화 과정을 계속 주시해서 사실은 지금 4월부터 6월이 전 가장 중요해 보여요. 아. 향후의 집값의 향배를 결정할 수 네, 있는 네. 가장 중요한 시간. 네. 그래서 이때의 시장을 엄밀하게 보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예측한다면 네. 사실은 지금 아파트의 매도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 그 속에서는 수요는 정체돼 있죠. 그러면은 요 기간 동안 거래가 다시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된다. 그러면 하반기 하락폭이 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자, 광셀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